자,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시나리오에 대한 정의를 선생님께서 이제 학습지에다 정리를 해놓으신 거라서 당연히 시나리오의 정의는 외우셔야죠. 영화의 대본이다. 자, 그럼 보통 정의에서요 특성이 나와요. 그럼 특성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영화 촬영이 전제되어 있어. 그래서 자, 장면의 차례를 뭐라고 해요? 시퀀스라고 해요. 그래서 2-1 시퀀스, 2-2 대사, 동작 같은 건 이제 지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3 배경음을 지시한다. 자, 희곡은 뭐냐?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지만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공간을 설정해서 제약이 덜하다. 그러니까 제약이 맞냐 적냐를 물어보실 거예요. 다시 한번 희곡은 뭐라고? 연극이야. 연극 대본이야. 연극 대본이니까 막 갑자기 엑스트라 100명 넣을 수가 없잖아. 제한적이죠. 시나리오는 CG로 붙여버리면 되죠. 얘는 그래서 제약이 적다. 이거는 당연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체크해 놓으시고요. 제약이 적다는 바꿔야는 뭐다? 자유롭다 라고 필기를 해 놓으셨네요. 별표까지 쳐놓으신 거 보니까 이거 내겠네요. 희곡의 특성과 시나리오 특성을 쓰시오. 나오겠다. 서술형 평가로 딱 내기 딱 좋은 포인트라서 특성 기억해서 쓰시고요. 자, 이제 각각 역할이야. 그러니까 해설은 봐봐. 이게 영화잖아요. 지금 시나리오. 그러면은 배경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고. 장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촬영 감독이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촬영 감독이 뭘 찍을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써주는 거예요. 해설 같은 걸로 그런 부분들을. 됐어? 그래서 인물의 특색이라든지 배경, 그러니까 인물 사건 배경 같은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가는 건데, 이게 이제 학교선생님께서는 등장인물이나 배경을 세팅하는 부분이다라고 하셨고, 배경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다도 필기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앞에다 샵 해가지고 씬 넘버 1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뭐냐면 장면 표시고. 그러니까 넘버링이 돼 있으니까요. 순서 찾기가 편하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지금이 겨울이지만 여름이 먼저인 영화를 찍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작품의 후반부를 지금 찍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편집할 때 순서가 안 박혀 있으면 되게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화의 슬레이트 같은 거 딱 이렇게 치면서 내리잖아. 거기에 씬 넘버랑 다 써놔요. 그래야지 편집 순서가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장면 표시는 편집 순서 때문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럼 외우시기도 편할 것 같다. 어떻게 표현한다? 씬 넘버에 S샵이라고 쓴다. 됐죠? S샵. 그래서 S샵 뭐의 줄임말이다? 씬 넘버의 줄임말이다. 장면 번호다, 편집 순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사는 인물이 하는 말이고요. 지시문은 인물이 연기로 보여줘야 되는 거는 대사 외의 것들도 있을 거예요. 즉, 이건 언어적 요소예요. 나머지는 반언어, 비언어적 요소, 행동표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화 기법에 해당하는 거겠죠. 구분을 할게요. 영화 기법은 얘네들입니다. 됐죠? 자, 잘 들어. 영어 생각하면 쉬워. 컷, 자르죠. 투, 전치사 어디로 가는 거야. 자르고 어디로 가는 거야. 자르고 어디로 가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 전환되겠지. 지금까지 장면을 자르고 어디로 가는 거야. 당연히 전환 기법이겠죠. 됐어? 그럼 갑자기 바뀌면 사람들은 갑자기 뭔가 단절됨을 느껴. 그럼 단절된 효과를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시간 경과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장소 시간 경과고, insert, 영어로 그냥 insert 하면 뭡니까? 집어넣는 거잖아. 집어넣는 거야. 뭘 집어넣었어? 여러 가지 효과를 집어넣는 거. 됐죠? insert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뭐 인물 여기는 사물 배경이네. 인물 사물 배경. 자, 계속해서 소리라고 쓴 거예요. 이거? 소리? 알았어요. 화면 바뀌. 왜냐면 그러니까 화면 안에 있는 건 대사고 화면 바뀌니까 소리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누신지 잘 모르겠는데 시나리오 중에 소리라고 하면 화면 밖의 대사라고 써놓으셨네요. Q는 시작 신호입니다. 시작 신호. 그다음 NG는 안 좋대. 끝. 갈 거고. 자, 몽타주는 뭐 여러분이 미술 같은 데서 배웠을 텐데 따로 촬영된 여러 것을 붙여서 새로운 장면 내용 만드는 거. 요즘 합성 같은 거겠죠. 이미지는 낮장의 장면을 의미한다 그랬었고, 내레이션의 줄임말, 내레이션 얘기하는 거죠. 설명체 대사고, 그러니까 이게 등장인물이 나레이션을 치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써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등장인물의 대사가 아닌, 동시에 소리도 아닌 을 의미하신 것 같다. 인물의 대사 또는 소리가 아닌 설명체의 대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레이션은 진짜 등장인물이 나레이션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거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빵꾸를 뚫어놓으셨으니까 그냥 등장인물이라고 써야 되는 건 맞아. 내시는 그런 거 알죠? FI, fade in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들어가? 화면에 들어가. 그러면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효과가 생기면 사람들이 뭔가 각성이나 집중력이 생기겠죠. 화면이 밝아지는 효과, 어두웠다가 시작하는 효과. 우리가 영화 가서 보면은 어두웠다가 확 시작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을 페이드인을 하는 것 같고, 영화 끝날 때 밝았던 화면이 딱 어두워지잖아요. 그게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나 봐요. 클로즈업의 준말 이니셜 써서 CU. 클로즈 가까이 띄우는 거니까 확대하는 거겠죠. 오버랩 위로 랩 쌓는 거니까 화면이 있고 위에 쌓이다가 아예 위에 장면만 보이는 거겠지. 앞화면과 뒷화면이 포개어지다가 결국에는 뒷화면이 덮고 나오는 거야. 언제 보통 쓴대요? 회상 장면 같은 데 쓰신대요. 됐죠? 방법 없어. 외워야 되는 건데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반복하면 좀 쉬울 겁니다. 자, 갈래는 시나리오고, 뭐 당연히 감정 서정은 똑같은 얘기니까 2010년대 서울이래요. 이런 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막 진짜 재벌집 그 막내 아들도 보면은 그게 진짜 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특히 요즘 시대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쭉 옛날로 내려가 보잖아. 그 사건과 되게 궤를 같이 해요. 뭐 IMF라든지 뭐 글로벌 금융이라든지 뭐 9.11 테러라든지. 그러니까 시공간 배경 세팅이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팅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인물 세팅. 벌써 슬픈데 굉장히, 혹시 이거 장르가 뭔가 약간 재밌는 건가요? 뭐? 벌써 슬픈데. 근데 조로증이면 뭔지 알잖아요. 지금 늙어버린 거야. 니네 나이야. 그래서 지금 고1 교과서에 넣었구나. 16살 아니야 너희? 17살이야. 알았어. 이제 만 16. 어쨌든 뭐 중3, 얘는 중3일 수도 있고 뭐 고1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중3, 고1이 벌써 이제 왁구가 이제 한 40대 50대쯤 돼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러니까 얘도 평범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고1이에요. 근데 생긴 게 너무 늙었으니까 얼마나 좀 쉽지 않은 일들이 있겠어. 그래서 비극적 상황이지만 졸업금 자체는, 하지만 그걸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보듬어서 가는 부모와 자식. 약간 해피엔딩일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걸 너무 슬프게 그려내는 게 요즘의 감성이 아니야. 유쾌하게 읽어냈고,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심리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심리를 어떻게든 보여줘야 돼요. 소설은 이거를 서술로 보여주지만 영화니까 대사를 쳐야지. 인물의 대화 장면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세팅을 벌써 하는 거야. 조로증이라는 성격, 상황을 세팅하고 그 상황에 어떤 인물, 이런 캐릭터,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보듬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캐릭터를 넣어주면 당연히 이런 장면들이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아름이 왜 음성 상징어예요? 아름답게 보자 아름이야? 두근두근이 무슨 두근두근이지. 그거 죄송해요. 잘못 읽었네. 지금 마탱이 강남하네요 지금. 그래, 두근두근은 음성 상징. 죄송해요. 심장이 두근두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비극적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약간 진짜 손흥민만 해도 옛날 사람인 거야. 왜냐면 손흥민은 16강을 못 가도 울고 가도 울어. 존나 울보야. 근데 왜 존나 울보냐면 아버지가 되게 엉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15살까지 축구 경기를 뛰어본 적이 없대요. 아, 진짜 기본기만 했대. 여러분이 운동을 배우시면 기본기가 진짜 개재미없어요. 저는 옛날 복싱 배울 때 한 달 동안 스텝만 뛰었어요. 제자리에서. 그리고 3달 동안 잼만 쳤어요. 그러면 4달 동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관원이 없어. 다 도망가. 근데 그러고 나니까 복싱에 진짜 파라리 스텝이고 잽이야. 사실 원투 스트레이트라든지 뭐 이런 훅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있어. 쓸 일이 없어. 거의 잽하고 스텝이 대부분이야. 기본 동작도 다 거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손흥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기도 애들하고 축구 뛰고 싶고 막 이강인처럼 슛들이 막 나가고 싶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물론 이제 이강인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슛들이 못 나갔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좀 즐겁게 운동하고 그런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 진짜 한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신이 힘들어도 울고 좋아도 웃는 거야. 근데 이제 요즘 세대는 안 그래. 요즘 세대는 힘들어도 웃고 좋아도 웃어. 그러니까 얘는 힘드니까 힘들어도 웃는 걸로 이제 이렇게 그 만들어 놓는 거야. 약간 시대 정신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진짜 그렇다. 요즘 애들은 막 진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막 그 작년에 이제 우리 제자들 중에 어떤 애들은요. 선생님 저 뜨거운 합격 했습니다. 축하해. 근데 뜨거운 합격이 뭔지 알지? 불합격이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존나 혼났대 진짜. 야 엄마들은 막 얘 진짜 대학 가야 된다 그러고. 야, 어떻게 했어 쟤? 엄마 뜨거운 합격했어. 그러니까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불합격이라고 그러고. 존나 분위기 세해지고 약간.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거 좋다고 웃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게 요즘 감성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면 진짜 슬프고 내가 이렇게 지금 약간 이런 텐션으로 해설하면 안 되지. 근데 요즘이니까 약간 이런 텐션이 가능한 거고 뭐 이 교과서를 쓰신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의도 자체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인진 다 알 거고요. 구조 자체는. 왜냐면 시작부터 크게 하면은 사람들 집중도 안 되고 감동도 못 줘. 그러면 일단은 뭔가 시작해야 되고 뭔가 전개가 되다가 이제 항상 갈등이 고조되고 극적인 상황에서 해결이 되면서 그때 우리가 되게 재미를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16강을 갈 때도 진짜 존나 극적 아니었냐? 맞지? 후반 끝나고 추가 타임 2분인가? 갑자기 손흥민이 존나 치달하더니 쇽 줘서 누가 넣었지? 황희찬이 넣었지. 그럼 봐봐. 그게 절정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진정이 되잖아.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브라질하고 끝. 마틴가 4대1. 그래 4대 한 골 넣은 게 어디야? 아무튼 그래서 그래 잘했어요. 브라질 누가 이겼나? 근데 누가 이겼나? 진짜 알 수가 없네. 아무튼 졸업증에 걸린 아르미가 텔레비전에 축구했고 병세가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서아랑 이건 너무 이제 상상력이 가미된 것 같은데 아무튼 서아랑 이메일로 서로 이제 사랑을 하다가 근데 이제 옛날 사람인 거죠. 2010년이니까 이메일. 2010년도 이메일 잘 안 썼는데 아무튼 요즘 이제 DM을 보냈겠죠. 서아는 그런데 작가가 장난친 거야. 아르미는 더 기분이 나빴겠네요. 그래서 본인과 추억을 만들고 결국에는 되게 슬픈 얘기지만 슬프게만은 읽어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슬픔을 슬픔으로 승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슬픔이지만 뭐 그것도 우리의 인생이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았어 라고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울릴 만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아르미는 성격이 뭐냐 어릴 때 병을 앓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된 부분들이 있는 거야 인생에서. 좀 좋은 것 같아 오히려. 자 미라가 있는데 미라도 우리 그러니까 아르미 엄마인데 아르미 엄마도 쉽지 않았네요. 17살에 잠깐 거의 너희 나이인데 지금 엄마인 거잖아. 쉽지 않아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고 씩씩하고 보통은 너희 나이 엄마가 되면 뭐 낙태를 할 수도 있겠고 아이를 이제 뭐 입양을 보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할머니 입장을 시켜서 동생처럼 키우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책임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 너무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애초에 이런 일 안 만들어야 되는 거고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참 책임감 있고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자기가 낳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겠죠. 대수는 누구야? 아버지 같은데? 아버지 맞아? 왜냐면 여기서 난 알았어요. 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름이 엄마를 만들었겠지. 철이 있었으면 아름이 엄마를 안 만들어요. 뭐
아이를 혼자 만들진 않잖아. 그러니까 딱 봐도 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이거 아빠인데, 아빠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아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장씨, 옆집 할아버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속 없는 캐릭터들이 약간 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서로의 처지가 이해가 된다고요? 아름이도 조루증이니까. 그럼 아름이가 영화에서는 할아버지로 나오나 보네. 약간 벌써 이제 캐릭터와 어떤 배우가 누구였을지 그려지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고, 사회문화적 가치는 그래서 이제 작품만 놓고 보니 의미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일상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일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야. 특히 아름이한테는 일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해 보이는 친구들끼리 사귀고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보이는 평범한 일상은 사실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아름한테는 되게 소중했을 수도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장애에 대한, 그러니까 아름이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사회식은 어떠냐는 거죠. 사실 이런 주제는 뭐 우영우 이런 거 생각을 해봐. 우영우 맞나? 우영우 맞죠. 아무튼 그런 것도 이런 걸 주제로 했었으니까 여러분이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좋겠고, 이제 인물들 중심으로 세팅을 하는 거 이렇게. 그럼 인물이 크게 일단 주인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조적 인물로서 부모님이 계실 때, 부모님은 그렇다고 뭐 성인 군자까지 그려지는 건 아니지만, 특히 뭐 대수 같은 경우 약간 철없는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변 인물로서 여기는 동조 인물들인 거죠. 여기는 때때로 반동 인물들도 섞여 있는 거죠. 동조하는 인물들도 섞여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주로 이제 반동 인물들로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근두근 내 인생.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되게 설계를 잘한 게 17의 부모가 됐잖아요. 그 아이가 어느새 17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또 반복되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좀 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목 의미는 첫 번째, 자기들 17의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는 그 시간만큼을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실제로는 16살이지만 80살인 아름이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들의 순간이 영원하진 않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부모님이 결혼했을 때 나이만큼만 살고 간 친구니까. 그래서 부모의 삶과 아이의 삶을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제목 의미를 통해서 읽어냈고 표현했다고 선생님께서 필기를 해주셨으니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갑자기 여기다가 가난한 사람 노래를 왜 엮어 놓으셨죠?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교과서에가 돼 있어요.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 한번 보여줘 볼래요? 아씨, 얘는 너무 슬픈데? 그러니까 유쾌하게 읽어냈으니까 슬프게도 한번 읽어보자. 교과서 필기가 있네요. 이건 좀 이따 같이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교과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라면 교과서를 보고, 잠깐만요. 자, 일단 이런 게 아마 여기서부터 본문을 시험장에서 출제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서라는 인물이 있었고 전자우편을 통해서 소통을 했고 설렘까지 느꼈지만 좀 잔인하다. 야씨. 아무튼 그래서 병원 정원에서 촬영이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이 의미를 두 가지로 저는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는 촬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 있는 측면은 관심 유발이 되고 그만큼 어떤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사람들은 동정하거나 비하하거나 하는 오히려 부정적 감정이 재생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처럼 어그로가 끌리면서 괜히 서아라는 가상인물 때문에 또 우리 주인공 아름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봅시다. 이제 Q라는 건 시작 신호였죠. 오, 잠깐만. 이거를 지금 해보려고 지금 이거를 만든 거네. 우리 엄마 아빠, 특히 장씨도 좋대.
이런 게 지시문이고요. 컷투. 그러니까 컷투 장면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경과 나타내게서 자르고 간다. 그런데 약간 미라가 좀 상태가 안 좋네요 보니까. 약간 여기서 보니까 여기 아르미가 아니라 아무튼 미라가 되게 걱정되나 봐요. 엄마죠 그러니까. 아니야? 걱정되나 봐. 그래서 저희랑 인터뷰 하시죠 해가지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하시네요.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런. 그리고 태도가 나와 있다는 이 부분도 좀 중요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봐봐, 그냥 넘어갈 부분이 있고 선생님 현관패 쳐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봐봐. 할아버지가 16살 먹은 소년한테 친구라고 하기 쉽진 않잖아요. 근데 서로가 그만큼 서로를 잘 알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든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체크한 거고요. 또 봅시다. 그러면서 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봐봐, 젊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러니까 아름이가 지금 13살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작품의 주제가 나타나는 거죠. 일상의 가치. 일상의 가치를 좀 깨달았으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웃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근데 수용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특이할 부분이고. 야씨, 잠깐 손만 보냈다고? 찌시 이게. 아 진짜 손만 보낸 거야? 진짜 손만 보낸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낚시인데? 이게 너무 순진한데 지금. 야 장난한 것도 아니고 손과 손을 이렇게 거의 너무 순진하다. 그러니까 좀 이게 여학생 손인 거고, 그것도 이제 뭔가 가짜로 어디서 뭐 혹시 이상한 데서 뭐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데가 아니라 뭐 커뮤니티 뭐 이런 데서 뭐 일베 애들 맨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일베 애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일베 애들 맨날 이런 거 이렇게. 그럼 여기 얘 나쁜 거네. 순진하네요. 이럴 때가 또 좋을 때 아닙니까? 아무튼 서춘이 건가? 이게 왜 현실이라는 거야? 모르겠어. 넘어가 볼게. 아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는 현실이고 여기는 상상으로 넘어가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상상 장면이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상상 장면을 쓰시오 또는 상상 장면으로 넘어가는 매개체를 쓰시오라고 하면은 손과 손이 맞닿는 부분이겠네요. 됐습니까? 이게 이제 매개체라는 거죠. 그래서 매개체, 장면과 장면을 넘어가는 매개체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장면 중심의 장르들에서는 이 부분 좀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 갑자기 막구들이 확 바뀌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신들의 소망을 이런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윤곽이 또렷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궁금했던 답이 찾아지는 거고. 근데 이것도 되게 슬픈 얘기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주제의식인 거죠. 왜? 갑자기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현실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봐봐, 이 상상은 누구의 상상이야? 아름의 상상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방금 저 서화의 대사는요, 아름의 속마음 중 일본.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언제 살고 싶어지지에 대해서. 아니야? 아니면 아름이가 그 물어본 거야? 그 서화가 물어본 거야? 물어봐서 메일. 전자 메일에 있어서. 그러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상상이 아니라, 오케이, 속마음을, 서화의 대사에 대해서 아름이가 상상 속에서 대답을 해본 거죠. 계속 봅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거네요. 상상 장면을 또는 자신의 경험 장면을 몽타주 기법으로 표현한 거고, 몽타주라는 게 하나하나의
여러 화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몽타주로 한다는 것도 알았을 거고. 그래서 언제 나는 이럴 때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거죠. 이럴 때 나는 좋다는 거죠. 이럴 때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나열이 되고 그 이미지가 여기 계속 나열이 되겠다. 그럼 이미지를 나열시켜가지고 뭐 PPT 화면 넘기듯이 아니면 몽타주 전면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필기는 정리된 것 같고 이거 출제됐으니까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사랑 노래 부제가 이거야. 그럼 이 한 젊은이 누구라고? 그냥 주인공 시적 화자를 한 젊은이로 객관화시켜 표현한 거죠. 이렇게 스승한 효과가 시킬 수 있다는 거고, 이 객관화가 오히려 때때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 유발이나 표현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써줄 때도 있으니까 필기하시고요. 자, 나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거고,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리움, 사랑. 근데 이 모든 감정들을 때때로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리법은 뭐야? 그만큼 강조기도 하는 거야. 근데 외로움 모르겠어? 알아. 근데 두려움 없겠어? 있다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뭐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조차 사치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의 본질은 이성도 있는데 뭐 이성은 둘째 치고 가난 때문에 감정도 버려야 되는 그런 정말 비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느낀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적 심상이라면 그냥 눈에 보이면 시각적 심상이야. 그러니까 뭐 색채라든지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시각적 심상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지금 2점 치는 소리가 지금 시간 배경을 알려준 거죠. 소리가 즉 여기는 청각적 심상이 소리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적 심상은 시간 배경을 알려주고 있고, 시각적 심상은 장면에 대한 세팅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특이해서 선생님께서 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하나 더, 이런 것도 내기 좋죠. 눈과 새파랗다, 색채 대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일상 같은 친구들, 여자친구 잘 들어가, 남자친구 잘 들어가가 아니라 진짜 이별 같은, 실현 같은 상황이니까 이렇게까지 슬프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굳이 여기다 이 밑줄을 치는 것까지는 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봐, 방범대원도 뭐 사회 뭐 고위 인사가 아니잖아요. 맹물 파는 사람 두말할 필요 없지. 눈을 떠서 묵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도 도시 노동자의 삶인 건 당연한 거거든. 그런데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를 도시 노동자의 삶이라고 하신 건지, 근데 필기를 보면 이걸 가지고 도시 노동자의 삶이라고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방범대원, 메밀무사력 여기까지가 전부 다 도시 노동자의 삶이라고 보이거든요. 수업 때 어떻게 들었죠, 여러분? 3번만인가 1, 2, 3번인가요? 왜 내가 이거를 묶으려고 그러냐면 소리가 있습니다. 도시를 치고 나서 이어지는 소리로 청각적 심상으로 도시 노동자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 그 포인트거든. 근데 밑줄이 지금 어디에만 들어가는지가 잘 안 보여서. 다 세 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머님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봐봐. 사람이 이렇게 힘들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손민도 엄마 보고 싶었을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 계신 곳은 어디야? 고향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고향 이미지인 거죠. 그럼 엄마도 고향이냐 어머니도 고향에 계시면 여기까지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고향을 생각한다, 어머니 생각한다, 그 자체가 그리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빨간 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눈이다, 새파랗다, 새빨갛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색채 이미지인 거고, 그런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느낌을 잡아보는 거죠. 동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리 바람 소리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각각 시각 이미지를 녹여내면서 이미지를 던지면서 나의 어떤 고향에서 느꼈었던 편안한 감정이라든지 지금 이 도시에서의 삶에서 느껴지는 그런 삭막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기서는 촉각적 이미지로 사랑의 이미지를
받쳐주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으니까 여기는 다시 청각 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울음, 다시 청각.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은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좋아해도. 보통은 이런 인연이 별로 없죠. 특히나 요즘은. 왜냐면 옛날에 막 그랬대. 우리 엄마 말 들어보잖아. 뭐 서울역 앞에 있는 시계탑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근데 전형적인 클리셰죠. 시계탑이 2개야. 그런 식이야. 예를 들면 뭐 어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대. 전형적인 클리셰죠. 누군 2층에 있고 누군 3층에 있는 거야. 요즘은 그럴 일이 없지. 카톡이고 DM이고 핸드폰이고 다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요즘조차도요. 서로의 상황 때문에 사랑하지만 이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슬퍼지는 거죠. 왜? 차라리 원수져가지고 헤어지면 꺼져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데 헤어지게 되면 더 아련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아련한 감정들을 이렇게 장면으로 혹은 여러 가지 신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되게 예술적으로 느낌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교과서에서 다룬 거 아닐까 싶고 왜 도대체 이걸 이렇게 가자고.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게 본문은 두근두근 내 인생은 장애고 이 시는 가난이라는 건가요? 저 새끼 가난하니까 부모님이 헤어지라 그래서 헤어졌다. 완전히 클리셰네. 됐어요. 그래서 뭐 이별이든 아니면 주변의 시선이든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세팅을 했다. 그런 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작품을 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느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연민의 위로를 좀 던져보자. 그래서 인간적 감정을 좀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해주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삶에서 힘듦을 느끼니까 그런 걸 연민하고 위로도 해보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갖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우리가 좀 보살피자. 왜? 그걸 지금 포기하며 살잖아요. 그럼 비극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자. 연민해주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이게 잘 안 하다는 수도 있는 게 옛날에는 진짜 차원이 되는 정도 힘든 삶을 살았거든. 봐봐. 정말 사랑하지만 시계탑이 2개여서 헤어졌어. 그럼 얼마나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 좀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내시는 출제 포인트가 이런 거지. 이런 거. 자, 봐봐. 이것도 설명을 할게. 왜 이게 운율 형성이 되냐? 운율은 항상 얘기하지만 반복되면 운율이야. 또는 글자 수가 운율이야. 글자 수나 반복이 있으니까 운율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도치법과 서리법인데 서리법은 아까 찾았죠? 도치법 찾아볼게. 도치법은 뭐야? 문장 구조가 뒤집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 도치법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한 줄, 2줄. 어떻게? 밑에 3줄이 한 줄. 그 정리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를 뒤집어 썼다는 거죠. 어순을 바꿨다는 거죠. 즉 얘가 목적어고 얘가 서술어라는 거죠. 지금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도치법 확인했고 도치법이나 서리법을 쓰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것들 강조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 시청, 음이, 촉, 시각, 촉각, 훅, 청각 이걸 찾으라고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